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 금리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연준의 움직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또 특유의 적절한 비율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의 소유자죠.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곧 1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틀을 잡아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이제 집중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현재 테이퍼링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쩌면 3월까지 가지도 않고 이번 달에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연준 자체에서 나온 오피셜한 뷰는 아닌데요. 시장에서 지레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테이퍼링으로 혹시 이번 달에 끝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싶어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이제 2022년도에는 한 번 올릴 것 같다. 연말 정도에. 그렇게 보다가 네. 갑자기 이제 지난해 11월 중순 되니까 2번 올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12월 되니까 3번 올릴 수도 있겠다. 네. 지금 보니까 4번에다가 5번도 올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FOMC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회의인 거지 않습니까? 1년에 8번을 합니다. 45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달 FOMC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 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냐면 45일 후니까 1월 말에 45일이 지나면 한 달 반이 지나면 3월 중순이잖아요. 네. 3월 중순에는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금리를 빠르면 그때부터 올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1년에 8번 있는데 1월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7번이 남겠죠. 좀 최대 7번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오피셜한 뷰는 아니지만 연준 자체에서는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 준 거를 회수를 하는 양적 완화를 반대로 되돌리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제 운을 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언제쯤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사실은 요번에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정도 예상을 한다. 하반기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혹 그러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같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그러면은 3월 정도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같이 붙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3월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테이퍼링을 혹시 빨리 끝낼지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보다 오피셜한 논의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어지게 될지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이제 이번 FOMC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2017년에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고 네. 그 이후에도 S&P 500 지수가 네. 계속 오르다가 네네. 그러다 2018년 2월에 폭락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2019년에 그래서 결국은 QT가 중단이 됐고요. 네. 이번에 그 유례 없이 돈이 많이 풀린 이런 전국에서 금리 인상 수준의 뭐 임계치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임계치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레벨에 딱 맞춰주면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도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 최적의 온도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그 금리가 얼만데? 라고 물어볼 때 그 금리는 1.23251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예.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실상 이론상에 분명히 존재하긴 할 텐데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이론상의 금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연준에서도 표시를 할 때 R이 이제 레이트가 영어로 이제 금리잖아요. 예. 이 레이트라고 쓰는데 이제 그래서 약어로 이제 R을 써요. 금리를 표시할 때 R에다가 스타라고 해가지고 저기 별표 모양 있죠? 그걸 예. 붙여놔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론상의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만이 알겠죠. 연준에 있는 위원들도 모르고 예.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정도에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레벨, 예를 들어서 뭐 1.5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1.5에 아직 멀었을 때는 조금 빨리 금리를 인상하다가도 1.5라고 추정하는 그 부분에 거의 다가왔을 때는 되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에 비유를 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암실에 들어온 겁니다. 깜깜한 방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럼 제가 딱 이 암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맨발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막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살짝 이렇게 발을 살짝 앞으로 밀어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디뎠다가 혹시 그 밑에 못이라도 박혀 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다가 또 한 발자국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립금리라는 거를 다가갈 때는 어디까지는 굉장히 기술적인 액션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연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옛날에 중립금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있는 중립금리 레벨에 비해서 지금은 다소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에 비해서 부채가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금리를 똑같이 0.25%로 올리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레벨로 중립금리를 딱 그냥 이론적으로 박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때도 초반에는 긴축을 시작해도 성장이 탄탄하니까 버텼는데 이 성장이 버틸 수 없는 레벨의 금리까지 올라오니까 그때 주저앉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긴축을 돌렸던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 이제 이론적인 절대금리 그 레벨을 찾는 건데요. 아마 이제 이번에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인상한다고 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네 번 인상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일단 이렇게 던지는 거죠. 한 번 간을 봤는데 시장이 잘 버텨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도 뭐 그 정도는 그러면 두 번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다가 그래 그 정도는 세 번 콜 네 번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좀 이번에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18년도 1월, 2월에는 연준 파월 의장이 그때 당시에 옐런 의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18년도에도 사실 시장이 무너졌었지만 미국은 금리를 그때 18년도에 4번 올렸습니다. 3, 6, 9, 12월에 올렸거든요. 예.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머징 시장들만 막 흔들리다가 18년도 4분기에는 미국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회장도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19년도에는 양적 긴축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금리 인하로 돌아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금리를 4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립금리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뜨뜻미지근한 그 적절한 포인트를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딱 맞춰주면 좋은데 그걸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넘어서다 보니까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었던 걸 한번 경험해봤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인상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긴축 기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연준의 결정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다음에 금융시장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재정 정책, 이 자금을 지원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기괴한 일이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독특한 이론이 나오는 게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이 돈을 푸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주가는 오르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크게 무너진 다음에 한 방향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근데 돈을 푸니까라는 말에 괄호를 쳐버리신 겁니다.
이거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양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경기에 도움을 받거나 유동성에 도움을 받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실물 경기가 휘청하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밑에서 받쳐주던 그 연준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물 경제 직접 유동성을 빼니까 여기서 받는 충격도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실물 경제 그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왜? 떨어지더라도 받쳐줄 테니까. 조금 끔찍한 비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뉴욕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빌딩에서 떨어지면 스파이더맨이 구해주는 거죠, 항상. 항상 구해줘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트랙션이 되는 거죠. 어트랙션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나 놀러 갔다 올게 한다. 빌딩에 올라가는 겁니다. 뛰어내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딱 저를 또 구해줘요. 10번 뛰어내려 다 구해줬어요. 그럼 친구들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들도 해보고 싶겠죠. 아, 예,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참 끔찍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연준이 받쳐준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뛰어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건데 이제는 연준이 그걸 연준이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문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양적 긴축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적 완화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직접 사들이면서 국채를 사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앙은행이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 찍어서 주는 거죠. 네. 돈을 찍어가지고 시중에 있는 국채를 받은 다음에 사주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돈이 풀려나가는 거죠. 네.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중앙은행의 곳간에다가 자산 사이드라고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중앙은행의 자산 계정에다가 계속해서 국채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한테는 국채가 이렇게 계속 쌓여요. 대신에 돈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갖다가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스톱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었거든요. 네.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매월 1,200억 달러씩 사주고 있었는데 이걸 먼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아직은 계속 쌓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만큼씩 쌓다가 조금씩 줄여서 쌓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1월이나 올해 3월에는 아예 그만 쌓을 거예요. 더 이상 사주지 않을 거예요. 돈 푸는 걸 멈출 거예요. 2단계가 1단계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다시 되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국채를 갖다가 일부를 퉁으로 떼요. 그런 다음에 시중에 던지는 거죠. 파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그렇죠. 내다 파는 걸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죠? 자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산이 줄어들면서 국채를 파니까 팔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땡겨오겠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양적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직접 자산 계정에서 국채를 떼가지고 던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재투자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채가 있잖아요. 이 국채 중에는 다 만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이 다 만기가 다 달라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애가 있죠. 만기가 돌아오는 애가 있으면 걔를 딱 만기가 돌아오는 애, 만기가 된 애를 딱 잡아가지고 시중에 주면서 그만큼 자금을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재투자를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하면 만기가 되는 애들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맛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맛이 있죠. 불맛은 뭐냐면 아예 그냥 만기가 되는 애들 다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인위적으로 떼가지고 만기가 안 된 애들도 던지면서 빨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직접 있는 애들, 만기가 안 된 애들을 굳이 던지지 않으면서 만기가 되는 애들을 갖다 기다려서 되는 애들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뭐 표현을 한다면 좀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수동적인 양적 긴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굳이 적극적으로 내다 팔지 않고 만기가 된 애만 줄어드는 거죠. 만기 연장만 안 그렇죠. 하는 만기 연장만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양적 긴축. 만기 연장도 안 할 뿐 아니라 있는 것, 만기 안 된 것들도 일정 금액만큼 팔아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면 처음에는 수동적인 방법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순환 맛부터 가야죠. 예.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주면
잘 견뎌내주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때는 매운맛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이런 루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미국 보유 국채가 연준 보유 국채가 GDP의 한 38% 정도 수준인데 네. 몇 퍼센트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최대한 줄인다. 예, 이제 줄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연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준 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까지 줄인다는 20%까지 줄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이 GDP의 38%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20% 초반대까지 줄어든다라고 보면은요. 지금이 9조 달러가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한 여기서 4조 달러 정도 가까이 줄어들어서 5, 6조 달러 정도까지로 대차대조표를 유지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사들인 게 9조 달러 정도 사들였잖아요. 네. 9조 달러만큼 국채를 쌓아놨는데 얘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줄이냐면 3, 4억 달러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4, 5억 달러 정도로 5, 6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남은 국채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이드라인을 넌지시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중립금리 때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는 패스가 아니에요. 몇 조 달러까지 줄였을 때 딱 좋을 거야.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네. 중간에 줄이다 보니까 1조 달러만 줄였는데 도저히 실물 경제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무너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그럼 스톱할 수 있죠. 지난 2017년, 18년에 양적 긴축을 할 때 네. 보니까 7천억 달러 정도 축소를 하고 그때 보니까 중단이 됐던데 네.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성장이 둔화하거나 또 뭐 자산 시장이 뭐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는 징후가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연준의 뭐 극적인 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도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저기 가장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긴축 세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되고 양적 긴축도 3월에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만약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 정도에서 속도도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성장보다도 물가를 좀 바라보는 겁니다. 성장은 부양체계 효과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직 완전 고용, 실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성장세가 있을 때, 이럴 때 최대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너무 크게 위협이 되고 물가 상승세도 빠르게 꺾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급망의 이슈가 눈녹도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가정을 해서 하반기 눈녹도 풀려버리면 갑자기 물가가 안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럴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러면 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데이터, 어디까지나 실물 경제의 반응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여 갈 겁니다. 이번에 그 12월 물가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7%대 네. 7.0% 올랐습니까? 네. 매우 가파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파른 거죠?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뛰어 올라간 면도 분명히 있고요. 유가 상승세를 조금 더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이슈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거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같은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슈가 실제로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무관용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공급망 자체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부분의 이슈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좀 더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렌트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택 렌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건데 결국에는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렌트비 같은 건요. 물가가 상승을 할 때 실시간으로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트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년짜리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첫 달에 렌트 계약을 했는데 물가가 뛰어요.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1년간은 묶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렌트비를 올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물가가 오른 지 상당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이 끝나가는 1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렌트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뛴 다음에 후행적으로 밀려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하고 임금의 상승이 따라 올라와 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세를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공급단 측면에서 아, 예. 인플레이션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장 물가가 오르는 것도 이슈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물가 상승세가. 예. 이런 기대가 생기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꽤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물건을 미리에 사면 안 되죠. 미리 사야죠. 예.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다음 주부터 1,000원씩 인상됩니다. 딱 그러면 미리 사놔야죠. 쟁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소비를 앞으로 땡겨와가지고 폭발적으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미래의 소비를 앞으로 땡기면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럼 미래 걸 미리 샀으니까 나중에 가면 그쪽에는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더 미래의 걸 계속 땡겨오게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길게 만드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슈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 해결하지는 못해도 결국에는 이게 길게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는 거는 제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망의 이슈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수요 측을 조금씩 눌러주면서 조금이라도 눌러주려는 그런 모습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난달 실업률이 3.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4% 이하면은 완전 고용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 네.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 뭐 4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실업률이 뭐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직장을 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바라보는 게 이제 실업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옛날에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직장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은 실업률을 감안을 할 때 그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잡히질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 3,4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실업률이 낮긴 한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혼란스러운 거죠. 이걸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완전 고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완전 고용에 상당히 근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아예 버려버렸던 3,400만 명에 대한 이유,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도 퀘스천 마크를 담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파월 의장도 조금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는데 그냥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게 이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상의 이슈 때문에 직장을 나가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자회견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뛰고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산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명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일을 하려던 사람들이 한 명이 이탈해 버리는 거죠. 연준에서는 전자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든지 델타 변이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고용이 좀 빠르게 늘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슈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네.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상당히 좀 네. 축소되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향후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금리라는 건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단기 금리 차가 낮아지는 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간 어느 시점에는 실물 경기도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면서 지금이야 금리를 올리지만 나중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하면은 단기 금리는 오르지만은 10년짜리 장기 금리 이런 것들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단기는 오르지만 장기는 내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단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거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야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뭐 여전히 추가 금리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1.5에서 1.7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